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챕터 4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의 구조 및 표면 분석, 화학 분석 기사 챕터 4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학 분석 기사 시험에서 이 화학 구조를 분석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화학 구조 분석을 방법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핵심 이론 보시면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의 구조 분석 방법, 결론적으로 모든 물질들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총 망라되어져 있는데 이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항을 보시면 보는 바와 마찬가지 약어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약어들이 이제 물론 반복적으로 쓰시게 되면은 익숙해지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름들이 각각 어떠한 방법인지를 먼저 알아두셔야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을 구조 분석하는 방법은 무기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셨을 때 전혀 혼돈이 오지를 않게 되겠죠. 물론 여기는 각각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강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론을 보면서 먼저 그들의 이름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은 그냥 다짜고짜 핵심 예제로 우선적으로 넘어가서 그냥 위에 표랑 대조한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 풀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음 중 유기화합물의 분리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법을 골라라. 당연히 이제 책을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유기화합물의 분석법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요 하고 나왔더니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죠. HPLC가 유기화합물의 그 뒤에 거죠. 바로 분석 시료에서 분리 분석을 하는가 분광학적인 분석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분리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HPLC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라고 약어는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문항 자체가 이와 같이 유기화합물의 분리분석법, 유기화합물의 분광학적 분석법, 다시 한번 무기화합물의 분리분석법, 무기화합물의 분리분석법, 그리고 무기화합물의 분광학적 분석법, 이렇게 네 가지가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방법을 이와 같이 약어만으로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방법 HPLC, 그렇죠? 고속 혹은 고성능,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기를 연결한 이와 같은 기능이라든가 NMR과 같은 핵자기 공명법, IOR과 같은 그렇죠 바로 적외선 분광법 이와 같은 것들의 전반적인 이름을 알지 못하시면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 한 문제에만 해당이 될 뿐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강론적으로 이와 같이 기호뿐만이 아니라 제목까지를 모두 다 익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각각의 명칭과 함께 나머지 본론적인 내용들을 꺼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이론 2번이죠. 분석 대상 물질의 분석 방법이다라고 해서요. 주로 이제 여기 있는 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있는 표 하나를 하나 정돈해서 먼저 그냥 갖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뭐 메모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놓으시고 나서 그러한 방법에 각각으로 매치업 했었을 때 그 방법들을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단시간에 좀 익숙해지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화합물의 작용기, 성분 및 결합 구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해서요. 하나, IR 하고 나와져 있죠. 바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IR, 분광학적인 분석법 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적외선 분광법이 들어간다. 그래서 IR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적외선 분광법이다 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메모를 해 놓으셔야
그렇죠? 이 방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주로 그래서 주요 골자는 뭐가 될까요? 하고 나왔더니 주로 이와 같은 적외선 분광법에 의해서는 주로 이렇게 할로젠 화합물과 같은 비금속 화합물들을 검출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요. 자, 두 번째 UV 그리고 BIS라고 나왔죠. 즉 Unvisible Light와 Visible Ligh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을 활용한 분광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유기물질 및 고분자 성분 또는 용액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금속 성분 등을 주로 많이 관찰한다라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요. 자, NMR 워낙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핵자기공명 분광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MR이 가지는 의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메모를 바꿨어야 되는데요. NMR이 가지는 의미, 바로 핵자기, 그죠? 를 활용해서 만드는 공명 분광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제목을 먼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핵자기 공명 분광법은요, 바로 유기물이 가지는 주로 유기물의 분자 종이나 탄소와 수소의 성분 함량을 확인하는데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MS라고 나와져 있죠. 자, 단독적으로 MS라는 방법이 쓰이는 경우보다는 앞쪽에 있는 기기와 함께 주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분석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 기기가 가지고 있는 명칭을 이와 같이 약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이들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유기물에 이어서 무기물을 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광학적인 분석법에 많이 사용되는 기구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XPS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일단은 X자가 들어가면 엑스레이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서 엑스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X선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PS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엑스레이를 활용을 해서요. 바로 유도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선 유도 광전자 분석법이라고 그러죠. 엑스레이 유도 광 전자 분석법이 되겠고요. 반면 여기 있는 명칭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P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P는요 바로 플라즈마의 P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도 플라즈마라고도 부르고요. 원자 발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ICP의 경우에는 유도 플라즈마 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기 드물게 바로 원자를 별도로 발광시키는 분석법이다 라고 쓰여진 경우도 덜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XPS 같은 이와 같이 엑스레이 유도 광전자 분석법은 금속 재료나 반도체, 세라믹 및 고분자 소재의 연구에 주로 활용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유도 플라즈마 분석법의 경우는 가장 많이 알려진 거 바로 중금속 분석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원료 안에 들어있는 주로 중금속들을 실험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보시면 바로 이제 섬유를 조제하는 경우에 염료나 알루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기기 제품이라든가 폐수라든가 슬러지 같은 곳에 환경 관련해 굉장히 많은 양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중금속과 관련되어졌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서 AAS라고 되어 있죠. 바로 원자 흡수 분광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AS 원자
흡수 분광법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이와 같이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의 분석에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똑같은 중금속이라고 할지라도 주로 사용되는 영역에 대해서 보시고요. 폐수나 쓰러지 등 환경시료에 중금속이라든가 미량 원소를 분석을 할 때도 일부 사용이 되는 경우는 위에 있는 ICP 즉 유도플라즈마 분석법과 좀 유사한 부분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물질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단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그들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분석법들을 일단 첫 단계 이름을 외웁시다. 두 번째 단계 주된 대상을 꼭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교재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로 SEMEDS라고 되어져 있는 바로 전자, 주사, 전자, 현미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 전자, 현미경은요. 분석대사 시료에 주로 이렇게 현미경이기 때문에 표면 영상을 관찰한다거나 바로 그들의 구성 원소를 평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기물 함유 여부와 상대적인 함유량을 비교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주된 것들로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이제 혼합물의 분리나 그리고 구조 분석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GC, 가스크로마토그래피, HPLC, 그렇죠? 바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그들을 나타내는 거 하나하나 보죠. 아, 당연히 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와 같은 전반적인 바로 분석법의 이름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당연히 IC,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요, 결국은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다루는 주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당연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기체 상태의 시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리 분석에 이용이 된다는 거. HPLC 액체가 되니까 당연히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리 분석에 이용이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는 분리 분석 방법에 포함이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밑에 있는 IC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의 분석과 같은 이온의 분석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혼합물의 분리나 구조를 분석을 할 때는 주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외에도 물질들의 열적인 특성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서 크게 DSC, TGA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시차주사 열량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이전 장에서 이미 봤었던 내용이죠. 바로 TGA 뭐죠? 열무게 분석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차주사 열량계 분석법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기계 이름만 쓰겠습니다. 열량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TGA에 해당되는 것 보셨더니 열 무게 분석이었죠. 그래서 열 무게 분석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차주사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열량을 주로 계산했었죠. 그래서 고분자 시료의 유리절이 온도라든가 결정화 온도, 녹는 점 순도, 비열, 결정화도, 열 경화도 등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고요. 자, TGA 열무게 분석법은 고분자의 열분의 온도, 고분자 구조의 확인, 용매나 수분의 조성 및 열 안정성의 측정에 주로 사용이 됐다. 자, 이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열적 특성을 활용하는 분석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응집 구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경우로서 XRD라고 나왔죠. 자, XRD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공간이 없어서 제가 좀 밑으로 빼겠습니다. XRD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엑스레이를 회절하는 성질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니은에 있는 GPC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고분자 물질의 수, 평균 분자량이라든가 중량 평균 분자량 등 주로 분자량과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자량 분포 곡선을 산출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C 하고 나왔으니까 떠오르시죠? C 하고 나오면 물론 시차주사 열량계와 같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크로마토그래피인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죠. 그래서 일명 겔베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냥 겔 투가 그렇죠? 크로마토그래피 라고도 흔히 불리워진다 라는 정도를 대략적으로 이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문항을 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 단원 앞에 거를 그냥 바로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단원들이랑 이제 막 서로 간에 내용들이 믹싱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분석 방법이었지? 라는 게 자꾸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혼돈이 없으려면은 방법은 하나, 자주 보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화합물의 열적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왔죠. 그래서 열적 특성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시차주사 열량계하고요. 그리고 열무게 분석법이 있었죠. 그래서 시차주사 열량계를 의미하는 DSC와 그리고 그렇죠. 열무게 분석을 이야기하는 TGA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들어갑니다. 시차주사 열량법은요 하고 나왔죠. 전위 엔탈피와 온도역은 반응열을 측정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라고 나왔는데 다음 중 이러한 시차주사 열량법의 응용 분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즉 주어진 자료값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상전위 과정을 측정한다든가 결정화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고분자의 경화 여부를 측정하는 것들은 모두 다 어렵습니다만은 휘발성 유기 성분을 주로 분석할 때 사용했던 것들은 바로 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4번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2-3번 가볍게 올라갑니다. 자, 2-3번입니다. 재료의 결정 구조를 파악을 하기 위한 X선 분석법이라고 앞쪽에 X선 분석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X선 분석법이 나왔기 때문에 XPS나 XRT가 되는데 이때 이와 같은 분석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응집 구조를 분석을 하는 X선 회절 방법이 올바랐기 때문에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각각의 분석법들을 꼭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XPS와 같은 방법, 바로 X선 유도 광전자 분석법의 경우에는 반도체라든가
그들이 가지는 구조 같은 것들을 알아봤었을 때 주로 세라믹 고분자 소재의 연구에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정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분석법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낮게 알아보시려면 반드시 여러 번 보시고 서로 분류를 해서 그들 방법을 앞에 보이시는 표나 그와 같은 각각의 특성으로 간단하게 메모된 정리를 해주셔야 꼭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핵심 이론 3번 화학 구조 분석 기기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화학 구조 분석 기기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었던 전반적인 분석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강론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익혀가는 과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화학 구조 분석 기기의 첫 번째 보기만 보더라도 가장 첫 번째로요 하고 나왔죠. 바로 IR 분석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외선 분광법을 활용을 합니다라는 이름까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약어로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IR 하고 나오면은 적외선 분광법입니다. NMR 하면은 핵자기 공명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석법들을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 문항을 푸는데 도움이 되고 보다 명확하게 그들 보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볼까요? 자,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IR 분석을 고려를 합니다. 유기분자 및 작용기 분석이 용이하고요. 특히 작용기 분석이 용이하고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을 됩니다. 자, 적외선에 의한 진동 또는 회전운동에 의해 쌍극자 모멘트의 알자 변화가 있는 분자. 일반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에 알자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주로 비극성보다는 극성 분자인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활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분석 치료의 주 원자액에 근거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는 NMR 핵자기 공명법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자 하는 치료의 주 원자액에 따라 각각 이용화 자원은 바로 핵자기 공명원이 이와 같이 탄소 동위원소, 플로루 동위원소, 인 동위원소를 각각 분석에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러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발색단이라든가 조색단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인 경우라면 그때는 바로 이와 같은 UV 그리고 비스 분광법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각각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을 사용을 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특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탄소와 탄소, 탄소와 산소,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다중결합이 있는 비공유전자쌍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발색단에 포함시키거나 조색단을 포함하는 화학 쪽의 분석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다중결합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어서 다중결합이라는 바로 구조가 보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법을 생각해 주면 되겠다. 즉 UV, 비스 분광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1번 들어갑니다. 분자식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질량 분석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미지시료에 들어있는 원소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을 통해서 분자의 분자량과 분자식과 같은 주로 물리량들을 파악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그 분석을 하고자 하는 물질들의 표면 분석을 원한다면 워낙에 많이 나타났죠. 특히 표면 분석이라는 핵심 키워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와 같을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X선을 사용하거나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비파괴적 검사법으로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이때 반드시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표면 분석을 할 경우에는 XPS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 구조를 확인할 때는 바로 XRD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들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 XRD와 XPS는 결국 용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표면 분석을 실시할 경우와 그리고 결정 시료를 구조를 파악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분석법의 차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 사용 전이 온도를 평가하려고 한다면 벌써 온도, 열량 이와 같은 값 자체가 물리량이 나오면 결론적으로는 열적 분석법들을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DSC 분석을 실시를 한다라고 해서요. 각각의 분석 방법과 매치되는 각각 대상의 물리량들을 혹은 그렇죠. 방법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유기혼합물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체혼합물하고 휘발성 액체라고 나왔죠. 결론적으로 아무리 액체라고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기체 상태의 분석법인 GC 분석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필히 나와져 있고요. 반대로 비휘발성인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HPLC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한다라는 것들도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덕분에 비휘발성인 액체 혼합물인 경우에는 HPLC 분석을 통해서 분리 분석을 실시해 보았고요. 이러한 각 성분별 조성 및 분자 구조를 확인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MS 분석이 각각 이와 같이 GC의 MS라든가 HPLC의 MS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순차적인 분석법들도 존재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표에 나와 있었던 유기물 화학 분석법들의 대략적인 분석법들을 하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고요.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그렇다면 무기물 또는 금속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중금속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물 및 금속을 분석할 때는 어떤 방법들을 활용했는가? 기억만 봤더니요. 무기 음이온의 분석에서는 UV 비스 흡수 분석법을 사용을 했고요. 대상과 분석 방법 봐주시고요. 그 외에 반도체라든가 세라믹 금속 소재의 분석에 주로 사용을 할 때에는 바로 XPS 분석법을 고려하고요. 보편적으로 금속인 소재의 분석에는 특히 이렇게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는 사용의 용리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와 같은 ICP 분석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들도 있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과 같은 것들을 바로 특정한 족, 1족 원소나 2족 원소를 구분할 때는 금속일 때는 이와 같은 AAS 분석을 고려했습니다. 라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요. 여전히 시료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XRD 분석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유기물의 경우에도 무기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결정 구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유기물의 경우에도 결정 구조를 확인할 때는 XRD를 사용했듯이 마찬가지로 무기물의 경우에도 결정 구조를 사용할 때는 XRD 분석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또한 공통적인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고분자 및 복합 소재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까? 하고 나왔더니 첫 번째 고분자의 분자량 분석에는 GPC 분석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유무기 복합 소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요. 유무기 복합 소재의 경우에는 IR 분석법을 사용을 했고요. 금속 복합 소재의 경우에는 IR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IC 분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 짝지어진 용례와 각각 동일한 분석법이지만 무기물에도 유기물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법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그렇죠. 안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무기물 중에서 분자량이 큰 여기 참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이네요. 글루코스 계열의 혼합물을 분리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떠한 것인가 라고 나왔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을 분석을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젤2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이 가장 좋았다라는 것들도 문항을 통해서 앞쪽에 조금 미흡한 이론 하나가 마침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각 론과 그들의 대상, 거기에 대한 분석 방법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읽어볼 것이 아니라요.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기록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각각 물질들을 분석을 했었을 때, 자, 그러한 분석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화학물질을 분리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의 가장 단순한 기계적인 1차원적인 방법부터 그보다 좀 더 그렇죠. 발달된 방법까지를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4번. 바로 화학물질의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여과법이 되겠습니다. 여과법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거름종이라든가 별도의 바로 입자 크기, 구멍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물질들을 각각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바로 이들을 고체상과 액체상, 즉 고상과 액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유동성 혼합물을 여과지에 투과를 시키면 각각 녹지 않는 고체와 용매에 녹는 액체로 분리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들을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즉 여과의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 자연여과, 즉 중력에 의한 존재만으로, 즉 무게에 의한 압력으로 여과하는 것이고요. 가압여과 마찬가지죠. 바로 자연여과보다 높은 압력을 통해서 압축 공기 등이 들어있는 가스본배나 압축기의 가압을 통해서 여과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에 반대로서 감압여과가 되죠. 바로 흡입여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 등으로 감압을 시켜서 오히려 빨아들이는 형태, 여기는 밀어 넣는 형태라면 여기는 빨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원심여과는 바로 원심력을 활용을 해서요. 높은 회전력을 주면 밀도가 높은 물질은 먼저 아래쪽으로, 밀도가 낮은 물질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위에 머물게 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한다. 해서 각각 보통여과, 가압여과, 감압여과, 그리고 마지막 원심여과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여과 방법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류법은 무엇인가? 간단하죠. 당연히 증류법은 그냥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증류법 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바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화되어져서 응축 과정을 거친다든가 냉각 관을 통해서 따로 모아놓는다든가 이런 분리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주로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들을 분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산업적으로는 워낙에 원유를 분별 증류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증류법의 한 종류가 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실험실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유 분별 증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원심 분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원심 분리법은요. 원심 여과에서 여과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과가 없는 상태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분별 원심법이 있고요. 그리고 밀도급의 원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별 원심법이라는 건 뭐냐? 균일한 용매 액체를 사용하는 보통 일반적인 원심 분리법으로서 여러 종류의 시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원심력으로 단시간 동안에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그렇죠. 그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관계수가 비슷하다. 즉 밀도나 상대적인 그렇죠. 밀도의 세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순하고 밀도 차이가 많이 나는
물질들, 혼합물을 분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밀도급의 원심법이 되겠습니다. 원심갑 내에 밀도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 속에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바로 2종류, 3종류 정도로 분리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이들은 밀도 기울기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된 밀도에 의해서 보다 분리가 그렇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쭉 나열합니다. 재결정법 되겠습니다. 자, 재결정법이라는 것은 용해도는 용해도인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통해서 특정 온도 구간에 그렇죠. 결국 용해도가 급변하는 물질과 급변하지 않는 물질이 있다라면 급변하는 물질을 별도로 그렇죠. 아주 순물질 상태로 고순도로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를 천천히 결정화시켜서 그렇죠. 고체를 천천히 결정화시켜서 석출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결정화의 방법으로는 온도를 낮추어서 용해도를 낮춰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불순물을 분석 대상 물질과 용해도 차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서요. 일단은 포화용액에 거의 가까운 상태로 용액을 만들어서 온도를 점점 낮추어주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먼저 분석되어져 분리되어 나오는 방법을 우리는 흔히 재결정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대표적인 간단한 분리 방법들을 천천히 나열해 보고 있죠. 자, 5번째. 용매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즉 원소들이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정도가 다른 물질들이 있었을 때죠. 그래서 각종 원소가 포함된 혼합시료에 대해서 혼합되지 않는 두 액상 간의 분배 계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용매로 추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은 각종 원소가 포함되어진 혼합시료에 대해서 서로 혼합이 되지 않는 두 액체가 있다면 두 액체 중 한쪽에는 특정 용매에 녹는 성분이 있고 한쪽에는 특정 용매에 녹지 않는 성분이 있다면 녹는 성분과 녹지 않는 성분으로 다시 분리를 해서 층분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 외에 공기액화 분리법이 되겠습니다. 즉 차가운 공기를 이용을 해서 기체를 순차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물질부터 먼저 액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주로 기체 혼합물의 분리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 투석이죠. 투석은 투석막, 즉 반투과막이 가지는 일명 삼투 현상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석막에 있는 투석막의 입자 크기가 고분자 물질보다는 작고 저분자 물질보다는 크다라면 그러한 막을 통해서 저분자 물질이 별도로 한쪽으로 분리가 되고 고분자 물질은 양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그와 같은 성질을 활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온 교환 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수지라는 전체적인 폴리머에다가 이온이 교환될 수 있도록 각각 부착력이 있는 착력이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이와 같습니다. 결국은 미세한 3차원 구조의 고분자에다가 이온 교환기를 결합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흔히 극성 그리고 비극성 용액 중에 녹아있는 이온성 물질을 교환하거나 정지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비교되는 것이 바로 흡착 방법이 되는 거죠. 흡착은요, 두 개상의 계면에 특성 성분 물질이 농축되는 현상을 사용을 해서 흡착 물질을 흡착제에다가 부착시킵니다. 자, 요거 부분 구분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흡착제에다가 부착을 시키는 경우는 흡착이 되는 거고요. 이온 교환기를 결합시키는 것이 바로 이온 교환 수지가 된다라는 거 공통점 결론적으로 붙여서 분리해내는 건데 바로 흡착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 물질이 농축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온 교환 수지는 바로 고분자의 이온 교환기를 결합을 시켜서 바로 정정기적인 인력을 가지는 경우와 인력을 가지지 않는 이온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것들이 쭉 나열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의 혼합물 유체를 정지상의 칼럼을 따라 이동시키게 되면 바로 이러한 정지상, 이동상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인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분리가 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각각 다른 속도로 이동하며 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을 한 단어로 바로 용매에 따른 바로 그들 성분 물질의 이동하는 정도를 전개도다라고 해서 이미 저희는 배우신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개도라든가 전개율이 다른 물질들을 각각 그들의 성질을 비휘발성 물질을 주로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나 휘발성 물질이나 기체를 사용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와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상대적으로 휘발성 기체 혼합물을 주로 분리한다라면 액체의 경우에는 비휘발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액체 혼합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핵심 예제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져 있죠. 첫 번째 증류법 하고 나왔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증기압이 낮은 물질을 더 빠르게 증발시켜 그렇죠. 분리한다라고 나와졌는데 자, 요거 제가 일부러 증기압에다가 이와 같이 밑줄을 그었죠. 증기압이 낮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체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는 증기압과 관련된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물질이 가지는 증기압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기압이 높다라면 끓는 점이 낮은 것이고 증기압이 낮다라면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증기압이 낮은 물질이라면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 더 빠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증기압이 높은 물질을 더 빠르게 증발시켜서 분리하는 방법이 증류법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일종의 문장을 응용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재결정법,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분석한다. 혼합 용매를 즉 용매 추출법, 각종 원소가 포함되어진 혼합 시료에 서로 혼합되지 않는 두 액상 간의 분배 계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용매로 추출한다. 맞는 것이고요. 흡착 나왔죠. 흡착 물질을 흡착제로 누가 비교해 달라고요? 이온 교환 수지와 비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거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들이 전체적으로 분리되는 방법들을 강론으로 하나하나 분석하여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절 분광 분석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에 있는 내용 나열된 것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대상, 분석 방법을 반드시 약어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